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계환 대표가 저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희재 대표가 그걸 더 좋아했다. 이런 뭐 설도 있었는데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죠. 누구하고 근데, 방송하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나 좀 이제 어차피 좀 총선도 준비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어느 순간은 이제 또 지역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이 마키아벨리만큼은 계속 하려고요. 국회의원이 돼서도 계속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빼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네, 그런 또 오늘 저희가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스픽스에 이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이 광고로 엄청나게 내몰고 있습니다. 참 악덕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스픽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광고는 하겠습니다. 술편안부터 광고하겠습니다. 이 서울대 출신 한의사가 엄선된 재료로 만든 이 숙취 해소제입니다. 스틱으로 만들었고요. 섭취하시기 전에 술 먹기 전에 한 포 먹고 그다음에 술 먹고 난 이후에 한 포 먹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효과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감히 한번 권해드립니다. 스픽스 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행복 골프 훈련소인데요. 이건 우리 변 대표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골프를 이 전문 프로들이 아닌 이 주말 아마추어 골프들에게 적합한 훈련법을 만들고 훈련 기구를 만들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아마추어들의 골프 실력을 높이는 행복 골프 훈련소. 끊고 수강생이 돼도 되고 네. 만약에 처음 하고 싶으면은 그 프랜차이즈로 이 지점을 낼 수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맹 상담이 010-4088-007 그리고 인터넷에서 행복 골프 검색하면은 각 지점이 나오니까 골프 훈련을 쉽게 하고 싶으면은 거기다 검색을 해서 가까운 지점에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가맹 전문이나 이런 게 좀 들어오는가요? 뭐 들어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 효과가 있네요. 예. 스픽스 저기에서는 변희재 대표님께 광고료 일부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광화문 살롱의 유기농 쿠키 세트입니다. 자, 요건데요. 선물 세트로 나왔는데요. 저도 그 과자나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광화문 살롱 거는 그냥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기농이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요. 밀가루가 주는 불편함이 좀 없어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일 주문하면요. 그 다음 날까지 해서 2, 3일 안에 이게 배송이 되기 때문에 쿠키의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답니다. 스픽스몰에서 많이 구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최대집 회장님이 의협 이제 비대위에 합류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의사 정원수 눌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사협회와 정부와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예측을 해주시죠. 예. 이게 한 2달 전부터 돌발 이슈, 정확히 말하면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다음 날에 이슈가 돼서 그렇죠. 네. 이미 의사협회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확 튀어나오냐. 그러니까 이 보선 참패와 총선 앞두고 이 자기들의 당리 당략을 위해서 의사들의 문제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필수 현 회장이 사실 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의사의 다수가 윤석열을 지지했기 때문에 설마 했어요 의사들이. 그래서 이필수 회장이 심지어 우리 대통령님이 의사들 이렇게 할 리가 없다. 막 그것까지 하다가 결국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의사들과 협의 없이 증언을 발표하고 이러니까 원래부터 윤석열은 저런 인간이다. 지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최대집 회장이 다시 불려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이렇게 약정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의사 정원, 의대 정원을 넣을 때는 반드시 의사협회하고 이 과학적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깨고 들어왔으니까 그 협정서의 당사자 사인했던 최대집 회장이 역시 또 명분이 있으니까 일요일날 의사총회의 때 나타나서 윤석열과 싸워야 된다. 거의 퇴진까지 거론하면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사만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정책은 다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냥 자기 정략을 위해서 아무런 정책 갖다 쓰는 사람이니까 단순히 의사들만 지킬 사안이 아니라 윤석열과 싸워야 된다. 그런 발언을 해서 저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고 봅니다. 의사들한테. 그러면은
현 회장은 윤석열을 지지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명분이었고 최대집 회장이 들어와서 비대위 또는 뭐 투쟁위원회를 이끄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네요. 제가 볼 때는 투쟁위원장으로. 투쟁위원장으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 의사들은 파업도 했었고 싸웠어요. 네, 그 감옥 한 명도 안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윤석 정권에서 싹 다 감옥 가는데 협박을 하니까 의사들이 겁을 먹어서 싸울 사람은 최대집밖에 없다. 야, 그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못했다, 의사들을 단속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 들리는데요. 그런 게 저는 곳곳에서 보이는 게 의사들도 그렇고 연예인들. 네네. 연예인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반발했는데 지금 연예인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찰을 무서워하는 집단들은 이제 못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집 대표는 자기가 오늘 어제 의사협회 총회 때도 나는 감옥 가겠다고 선언해서 네. 감옥 가겠다고 해서 의원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투쟁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옥 갈 각오로 싸우는 사람이 투쟁위원장입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의사협회와 정부와의 갈등을 투쟁하고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집 회장이 역할을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최대집 있겠네요. 회장도 잘했지만 그 당시 문재인 정권도 적당히 잘 타협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로 그 당시에 일이 털었는데 네. 문재인 케어를 지금같이 그냥 밀어붙이지 않았고 2년 이상 의사협회하고 다 조정을 해서 의사들이 우려하는 거를 대부분 해소하고 시행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최대집 회장은 지금 현재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케어라 그러면 안 되고 의사협회랑 같이 했기 때문에 문재인 의사협회 케어라 그래야 된다. 문재인 최대집 케어. 그렇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까지는 굴러갈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아마 초기에 문재인 케어 그거 들어없겠다 그랬다는 거를 최대집 회장이 말도 안 된다고 그냥 막은 적도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대로 문재인 정권하고는 잘 갔던 거예요. 최대집 회장은. 지금 특히 이제 뭐 암 관련 이 진료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케어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수적인 의사들도 인정을 하는 거다. 뭐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극단적인 갈등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파업을 한다거나. 그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하는 거고 네, 지금 의대 정원들은 윤석열이 아무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의사들이 전폭적 지지했기 때문에 네. 의사들 입장에서는 방심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는데 네. 이게 지금 이 총선 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의사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국민의 여론의 한 70%가 찬성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의대 정원은.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어차피 의사 니네들 뭐 겁도 많은 애들이고 뭐 어떻게 할 건데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감옥 갈 각오하고 싸운다는 최대집이 다시 불려 나온 거고 최대집은 윤석열을 퇴진 안 시키면 이거는 안 끝난다. 이번에 넘어가도 윤석열이 임기 채울 때까지 계속 이런 짓을 할 거다. 네. 이게 강대강 지지율 떨어지면은 뭐 항상 만만한 의사협회 의사 만만하다 본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끝내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강대강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이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라는 한국의 거대한 이익단체가 부딪히는 상황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또는 심판 또는 더 나아가서 퇴진 이런 부분들과 어떠한 정치 역학적 관계가 있는가 그걸 중심으로 보는 지금 이 겁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언론들 중앙일보 이런 데서는 계속 이제 파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네. 의사들이 파업해봐야 약발도 없을 거며 한마디로 뭐 감옥 한 3명만 보내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현재 지금 어제 최대집 회장이 얘기했던 투쟁 전략은 파업은 후순이고 네. 윤석열 퇴진을 원하는 국민 60%를 잡는다. 그래서 이미 정치사회 이 제세력 중에서 윤석열 퇴진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뭐 네. 촛불 태극견들 있고 거기랑 다 연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퇴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러면은 파업에 하는 게 아니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뭐 서명 운동이라든가 아니 윤석열 심판 이런 거 걸 수 있겠네요. 병원에다가 윤석열 퇴진에 대한 이 포스터 하나 크게 붙여놓고 네. 이유 써놓고 그러니까 단지 의대 정원뿐이 아니라 네. 뭐 예를 들면은 태블릿 조작도 갖다 걸을 수 있는 거고 네. 최상병 수사가 막은도 갖다 걸을 수 있는 거고 13만 개입니다 병원이 관리할 수 있는 데가 그거 갖다 네. 뿌릴 수 있죠.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윤석열 퇴진에 대한 이 영상 만들어서 이 이른바 윤석열 퇴진을 지지한 유튜브에다가 뿌릴 수도 있고 또 집회를 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사회 운동을 한다. 그래서 범 정치사회란 말을 쓰더라고 최대집 회장이.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익 집단이 하는 행태와는 다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민주당이 과거와 다른 입장을 좀 보일 필요도 있겠네요.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찬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늘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늘렸을 때 보완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나는 민주당은 보완책을 요구하면서 의사협회랑 손을 잡으면 돼요. 네. 정원 늘리는 보완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완책을 더 논의하자. 그러면서 의사협회랑 손을 잡을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민주당 관계자가 제가 관계잖아요. 이 이야기는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광폭 행보가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까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YTN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42%가 도움이 될 것이다. 41%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이거는 이런 식의 조사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죠. 네. 뭐 예를 들면은 한동훈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저렇게 막 나대고 설치고 언론이 뭐 써주니까 도움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날카롭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동훈을 지지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워낙에 네. 다양하니까 전 이 조사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실제로 한동훈의 대부분 전반적 여론조사는 윤석열 틀 안에 갇혀 있다. 갇혀 있죠. 네, 갇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네. 지지층을 이 규합하는데 흩어질 수 있는 지지층을 규합하는데 도움되겠지만은 표 확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10년도 즈음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것과 지금 한동훈의 어쨌든 간에 가면 뭐 사진도 찍자고 하고 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 잡혀 있었대요. 그런 이 하나의 이 셀럽 현상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 완전 차이가 있죠. 안철수는 차이가 있다. 그 당시는 그야말로 이제 여야 정치권에 질린 사람들. 네. 그게 아마 이명박 정권 말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명박 정권도 짜증나고 맨날 민주당 싸우는 것도 짜증나고 이런 광범위한 중간층에 대해서 그런 거고 지금 한동훈은 정확하게 집권 여당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에 대한 지지만 있어서 실제로 대구하고 울산에서만 네. 벌어졌지. 만약에 진짜 자기가 한번 이 득표력을 보여주고 싶으면 아니 뭐 과천 법무 장관실에서 뭐 서울에 차 타고 와서 서울 종로 한 바퀴 걸어보죠. 그거 왜 못할까요? 네. 종로 한 바퀴 걸으면요 잘못하면 돌 맞아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 그 김태우 후보가 선거운동을 못한 게 네. 지나가던 특히 20, 30대들이 그냥 그 너무 악의적인 뭐 반응이 나오니까 네. 네. 선거 똑바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시내에 20, 30, 40대들이 거의 90%가 이 여당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네. 이 쇼를 하더라도 대구, 울산밖에 못하는 거죠. 이건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2010년도에 안철수는 광주에 가서도 엄청난 인기였고 부산 가서도 엄청난 그 당시 인기였어요. 범국민적인 인기를 얻었었죠. 이제 네. 양당에 이제 좀 실증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현상이라 그러기도 좀 무리한. 예. 그냥 집권 여당의 하나의 아이콘이다. 집권 여당의 아이콘이다. 그렇다면은 이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들어오더라도 국민의힘의 선거에 뭐 중도 확장이라든가 또는 뭐 이 무당파층을 끌어들이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겠네요. 이 사고만 칠 가능성이 높은데 사고만 예, 친다. 지금까지는 도망다닌단 말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근데 네. 정치권에 들어오면은 답을 해야 될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라는 그 보호막 속에서 자기가 민주당의 그 대개 이제 뭐 법사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요소만 많을 거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들어와서 집권 여당의 선거를 만약에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거 총괄한다 그러면은 모든 질문에 답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윤석열 정치적 정권의 질문에 정책 부분해 가지고 지금 타브리피 씨도 다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 네. 답을 답하는 과정에서 저는 10개 중에 한 8, 9개는 아마 사고가 터질 거라 봅니다. 제대로 훈련도 안 된 사람이고 그냥 그렇죠.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해서 이거 질문하면은 당신은 이거 아닙니까? 이거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안 먹히죠,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면요. 상임위 질문지는 사전에 해당 부처에 전달이 됩니다. 물론 순발력이 있는 질문들도 의원들이 하긴 합니다만은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뭐 대단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에 사전에 간 질문지 그대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이상한 브로맨스 이존석과 한동훈의 이 호감도
높이는 이런 발언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자체가 한동훈에 대해서 절대 공격을 하지 않고 네, 일정 정도 같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여지를 남겨둬서 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네, 결국 이준석이 원하는 구도는 한동훈과 자신이 영남권과 수도권을 분할하는 그렇게 총선을 치르는 같은 당 내에서 가딱 내에서 어차피 한동훈은 지금 청주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이 청주하고 청주에서 살았대요. 하여튼. 네. 그러니까 청주라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중부권하고 수도권을 하고 네, 네. 이준석 영남권이기 때문에 네. 지역적으로 분할이 되거든요. 이준석 결국은 대구 공천 달라는 소리네. 그 대구만 다니잖아요 지금. 네. 예, 왜 대구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죠. 이준석이 실제로 개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천까지 챙길까요? 만약에 국민의힘 내에서 타협이 돼서 남는다면. 아니 국민의힘에 만약에 영남권 총괄 선대위원장 들어오면 네, 자기 뭐 챙길 수 있죠. 네. 그 정도 지분은 보장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일정 정도 협의해서 저는 들어오고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이준석 그리고 플러스 알파 진중권 3두 체제로 아마 선거 치를 거라고. 진중권도 진중권까지. 예, 진중권도 지금 이준석, 한동훈 찬양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진중권은 그 정치하면은 약점이 많이 아니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출마한다기보다는 이 네. 둘의 이제 이 스피커. 스피커. 예, 스피커 역할을. 근데 사실 스피커가 필요 없는 인간들인데 네, 네. 세 명 다 뭐 아마 건국 이래 이 보수 정치에서 가장 말 많은 인간 세 명이 원래 보수가 말이 적는 게 정상인데 원래 말 많은 빨갱이도 우리 그렇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말 많은 3인방이야. 그래서 보수 정치를 이제 아마 책임지고 선거를 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중권하고 좀 아시잖아요. 네, 잘 알죠. 아시는 사이인데 이 진중권 씨가 이런 그 정치판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게 그분의 어떤 상업적인 목표라든가 그런 게 도움이 되죠. 있죠. 예, 상업적, 정치적 목적 다 챙기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마치 진중권이 이제 굉장히 공정한 농격 다 까다 보니까 그런 거 같는데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진중권이 절대 안 까는 곳은 검찰이다. 검찰을 안 예, 간다. 검찰 안 가기 때문에 검찰 권력에 줄 서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진중권이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라든가 이런 시절에는 또 민주당 쪽에 특강 많이 다녔습니다. 특강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문재인 정권 때도 초기에 계속 문재인 찬양하고 뭐 조국 네. 찬양하고 다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조국이 어려움 닥칠 때 그때 그냥 뒤에서 칼 꽂았지. 예. 그건 뭐 개인적인 부분도 작동했을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인 부분은 조국 부가 일방적으로 도와줬지 뭐 이제까지 도와줬죠. 일반 도와줬지 뭐 진중권이가 원수질 일이 없는데 네. 그 동양대 내부의 내부 정치 게임에 진중권이 이제 발을 대서 최성해 총장한테 줄을 쓰다 보니까 그렇죠. 네. 최성해 총장하고 이 동양대를 전체를 해서 내가 볼 때 한 부총장 노렸던 것 같아.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해서 안 되는 네. 자기 그 어려운 처지에 동양대 교수를 만들어준 친구, 집으로도 친구라고 몇 번을 그렇죠. 거기 뒤에서 칼이 꽂아서 네. 근데 최성해 총장까지 날아가니까 그렇죠. 이제 나와서 이제는 이제 이준석 한동훈의 줄 서는. 야, 참 사람 심하다. 저는 솔직히 뭐 제 미학과 뭐 저는 뭐 선배라 생각도 안 하고 뭐 제가 원래 미학과 동창도 안 나가지만 서울대 미학과에 정말 이 엄청난 정말 이 5점을 남겼다 진중권이. 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한동훈의 언변 또는 뭐 정치적 실력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스픽스에 이준석 대표 출연하시는 거 알죠? 매주 나오나요? 매주 나온다면. 예. 만약에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 뭐 배틀 형식으로 토론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근데 둘이 지금 싸우는 그 구도가 아니어서 네. 한동훈은 검찰 조작에 범죄 핵심에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이준석은 박근혜 탄핵에 앞잡이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로 네. 둘이 싸울 일이 없잖아요. 만약 예를 들면은 제가 그들하고 붙는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갈 텐데 네. 이 사람들은 같은 한 패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다면 예를 들면 변희재 대표도 이준석 대표하고는 특별히 뭐 어떤 논쟁을 할 만한 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네요. 아니. 이준석은 박근혜 탄핵에 거의 박근혜 탄핵 1등 공신, 1등 공신. 유승민보다도 더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준석은 태블릿이라든가 그런 증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그거를 없잖아요. 피해가죠. 피해간다. 피해가죠. 예. 얼마 전에도 이제 나왔는데 이걸 피해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 제 책도 읽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영특하기 때문에 대충 눈치는 챘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태블릿 피싱 얘기 나오면 피해갑니다. 피해간다. 피해가서 그냥 뭐 변희재 대표가 잘 했으면 좋겠, 요 정도로 넘어가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한동훈 볼 땐 기분 나쁘겠죠. 뭐. 변 대표를 공격하지는 않겠네요. 이준석 공격 안 대표. 하죠. 근데. 저는 뭐 이런 가정도 해봐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서 나가더라도 한동훈과 경쟁과 때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세대 교체라든가 중도 합리화 이런 걸로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양면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전략이라고 하면은 신당이 아니라 그냥 무소속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소속이다. 예, 그 무소속 나가면 게 가능한데 네. 신당이라 그러면은 자기 당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러면 저쪽에 한동훈이 선대위원장이면 싸워야 들이받아야 되지. 돼. 그러니까 그건 만약에 무소속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이제 비례신당으로 연동이 됐을 때 비례신당으로 해서 적당히 윤석열 정권과 손잡고 가는 거죠. 변 대표님 생각은 이준석이 뭐 저희들처럼 윤석열 탄핵이라든가 뭐 심판 이런 거는 그건 꺼내지 않을 본인이 것이라고 안 한다고 선언했어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선언했어요. 네, 안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의 문제는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타일 바꾸면은 같이 갈 수 있다. 요게 이준석의 지금 입장이에요. 검찰 독재 본질은 그냥 그건 그냥 제가 검찰 독재 얘기 안 하죠. 검찰의 조작 수사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이준석. 이준석 진짜 마음에 안 드나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신당의 하나의 딜레마이자 거품인데 민주당,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57%가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렇죠. 국힘당 지지자가 18%밖에 안 돼. 그 57%가 이준석 신당을 찍냐 이거죠. 찍지는 않죠. 안 찍잖아요. 그럼 누구 찍냐? 그래가지고 이준석, 이승민의 바른미래 신당도 결국 나중에는 3% 갔단 말입니다. 네. 5% 가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지분을 얻어서 다시 윤석열과 들어가는 게 1차 목표.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비례신당이나 무소속이지 윤석열과 맞붙는 신당은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표는 뺏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하고 결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사이 안 좋습니다. 제가 유승민이 만들고자 하는 신당이 있다면은 그게 지금 이준석이 선점해서 이슈를 뺏어 먹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굉장히 본인들이 치고 나가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승민은 이제 뭐 공천을 거의 보장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강남 쪽에? 네, 다만 이제 이게 이 지금 수도권 지역이 공천받아서 되겠냐 이래 뭐 이준석 똑같은 입장인데. 네. 여튼 유승민은 쫓아내지 않는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지만은 수도권에 공천 줄게 나와 이런 상태여서 뭐 유승민은 좀 더 많이 지켜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이제 연동형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연동형을 고수하면 국민의힘이 146석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거? 아니 그 최병천이라고 이게 이제 정치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내 말은 왜 최병천이 혼자 페이북에 쓴 거를 주요 언론사들이 다 받아서 돌리냐 이거예요. 그 사람 그분은 정치학의 기본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정치학이 아니라 산수인데 산수가 틀렸어요, 산수가. 그러니까 이 틀린 산수를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는데. 글쎄, 이건 제가 10호에서 설명을 했는데 산수 문제는 이거 뭐 제가 수치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민주당 쪽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믿을 만한 곳에서 만든 통계치를 보니까 160대 125 나오더라고. 어떻게요? 현행 체제 그대로 갔을 때 민주당이 160,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25에서 130. 근데 그건 이제 지역 문제는 그건 이제 지역구의 상황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렇죠. 최병천이 한 거는 지역구가 똑같았을 때. 똑같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도만의 유불리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민주당이 현 준연동제를 고수했을 때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다 칩시다. 안 만들었다 치면은 그러면은 최병천 말대로 원래는 민주당의 35%가 가야 돼. 35%가 민주당은 아예 비례도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은 이 30%가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럼 현재로서는 저는 조국 신당보다 안 한다고 보니까 지금 용해인 송영길이 하는 윤석열 퇴진당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최근에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그걸 집어넣는데 상당한 득표가 나왔어요. 득표율이 거의 한 20% 가까이 득표율이 나왔는데 비슷한 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찍었는데 민주당은 없어. 그러면 가장 유사한 정당이라는 게 그 당도 아니겠어요. 그쪽 몰아주겠죠. 그럼 그쪽으로 가면은 그쪽 정당하고 이른바 국힘당은 유성정당 만들 거 아닙니까? 거기랑 경쟁이거든. 그렇지. 거기랑. 근데 거기서 국힘당보다는 윤석열 퇴진당이 더 유리하다. 왜?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국민들이 70이고 30이니까. 그럼 계산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계산에서 이 35%를 빼버리고 계산하니까 국힘당이 이긴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냥 제가 이 산수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이 유성정당 만드는 것보다도 윤석열 퇴진당이 있는 게 확장성이 높다. 동의합니다. 그렇잖아요. 동의합니다. 그럼 이기는 거지. 이른바 범반 윤석열 진영이. 다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도 13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례까지 합쳐서. 근데 그게 이제 지역이 얼마 되냐 문제인데 이제 지금 이 민주당 이 지역구 의원들이 이 연동형제를 지금 다 대부분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이탄희부터 심지어 우리가 수박이라고 했던 윤영찬 뭐 김종민 다 지지하는 이유가 네. 지금 보수는요 당이 갈라졌을 때 보수는 한쪽에 몰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99%가 가고 조원진 무조건 0%입니다. 항상 그래 항상. 네. 전광훈 1%. 네. 근데 여기는 막 정의당이 어떤 때는 12%도 올 때도 있고 막 빼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가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네. 막 진보정당은 3개 나와가지고 한 5%씩만 빼먹으면 선거 지니까. 그러니까 아예 일단 현재 정의당은 약세니까 제일 위협적인 기본소득당하고 지금 뭐 정당 합치고 이걸 다 묶어서 비례를 양보해 주는 대신에 그럼 거기 소영길도 있고 용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역을 안 나오니까 네.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 가서 선거운동 해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네. 그러면 훨씬 편하게 선거할 치를 아니야. 그래서 주로 수도권의 성역위원들이 거의 100% 지금 이 연동형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연동형을 하면요. 민주당의 비주류 정당도 한 5% 7% 가까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낙연 당이 뭐 비례정당 하나 만들었다. 그럼 호남하고 뭐 충청 또 수도권 일부에서 지지율 한 5%에서 7% 나올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6, 7석 갖고 가지 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낙연이나 뭐 만들었을 때만 5, 6%인데 근데 어쨌든 대세는 저는 윤석열 퇴진이냐 윤석열 유지냐 이 1대1 대결로 가서 이낙연 씨가 막 가져가도 그건 뭐 윤석열 퇴진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낙연 신당 뭐 죄송합니다. 이낙연 대표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 이낙연 신당을 만들었다. 그분들도 그러면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러면 윤석열 퇴진당으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만약에 이게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윤석열 퇴진을 주장한다면은 근데 퇴진 주장을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죠.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재밌는 게 윤석열 퇴진을 원래부터 하지 않았던 범 이낙연계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연동형을 통해서 반 윤석열대를 다 모아야 된다.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부터 그런 얘기했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연동형 유지하면은 윤석열 퇴진당이 나오고 윤석열 퇴진이 이슈가 되겠구나.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씨도 그러면 그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연동형의 저는 가장 큰 이 변수는 결국 이준석이라고 봐요. 이준석과 국민의힘이 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찬성을 원래부터 거기는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는 현행 제도는 연동형이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이 그냥 들어놓어 있으면 이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렇죠. 이걸 완전 연동형이 돼요. 일부러 바꾸지만 않으면.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민주당에서 일부러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병립형으로. 네.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가는 거고 저는 만약에 위성정당을 내고 싶으면 내도 상관없다고 봐요. 민주당이. 내면은 그 민주당 위성정당과 윤석열 퇴진당이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그건 내 상관없고 아니면은 위성정당 그렇다면은 그냥 민주당에서 비례를 내면 되죠. 그럼 이제 뭐 손해 보겠지만 쪽수는 그래도 민주당이 한 10석 정도 가져갈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 이제 여론이 60% 정도가 윤석열 싫어하잖아요. 그게 이제 몰아간다 그러면은 이 연동형이 있더라도 윤석열 뭐 퇴진이나 탄핵 정당에 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센 쪽으로 몰리잖아요. 네. 메시지가 센 쪽으로 네. 몰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송영길 대표나 이쪽이 제일 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민주당 범 지역구 선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돼 있죠. 또 지역 선거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200석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범 반 윤석열 연대로 해가지고. 200석까지 가겠나 그게? 그러면 그 이야기 송영길 대표 이야기는 결국 국민의힘도 깨진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지난번에도 사실은 거의 200석 갔잖아요. 180석까지 갔잖아요. 180석 갔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200석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200석 갈 수 있다. 연대하면은.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려면 이 방법이 맞죠. 저는 병립형 주장이 나오는 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내줄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힘당이 사기치는 거지.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1석 얻고 뭐 합쳐서 1당 낼 수 있겠지만은 아니 범 퇴진 세력이 200석이 넘어가는데 일당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 동의합니다. 저는 뭐 합당을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요. 저도 사실 이게 이제 정치 제도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고 당면한 시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는 써먹는 거거든. 뭐가 더 효과적이냐? 그렇죠. 현재에서는 윤석열 퇴진에서 뭐가 더 효과적이냐? 그렇죠. 그럼 현재는 준연동형이 맞다고 봐야 되죠.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면은 뭐 제도를 양보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 나 윤석열 탄핵에 찬성할게. 앞장설게 그러면 유승민과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준석은 뭐 별 기대가 하지만 준연동형제가 되면 오히려 유승민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죠. 연동형이 되면. 연동이 되면 유승민 당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한 5% 나오더라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제법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네. 하면. 뭐 이준석하고 유승민 따로 나오면은 뭐 갈라지면은 그렇죠. 유승민 당도 5% 나올 수 있겠죠. 그럼 한 3석 가져간단 말이에요. 세석인데 연동형이 되면 더 갖고 가요. 예. 완전 연동형이 되면 그거는 아 이제 완전 연동가면 더 가져가죠. 완전, 지금 현재는 지난번 그 준연동제를 했는데 법의 부칙 조항이 다음에는 완전 연동으로 간다라고 부칙 조항이 달려 있어요. 아 그럼 그냥 놔두면 그냥 가는 그냥 거예요? 나도 완전 연동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47석 자체가 다 100% 연동. 아 그럼 더 가져가죠. 예, 예. 지난번은 절반밖에 안 했던 걸로. 그렇죠. 절반 했는데 지금은 완전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47석이면은 2% 득표하면은 한 석 갖고 가는 거죠. 무조건. 5% 득표하면 6석 갖고 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처럼 16% 뭐 17% 나오면 9석, 10석 갖고 가죠. 네. 그러면 전국에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죠. 네. 그 당연히 윤석열을 퇴진 반대하는 쪽의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네. 하다 보면은 나는 이준석, 윤석열도 만약에 신당 왔는데 하다 보면은 저쪽으로 가게 돼. 이 윤석열 까는 쪽으로. 네. 이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을 지키자는 쪽은 이미 국힘이 다 먹어버렸고 네네. 남은 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한 60에서 70에 윤석열을 싫어하는 표 갖고 이제 경쟁하게 되니까 경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더 강하게 비판하게 되겠죠. 저는 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탄희 의원처럼 나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어. 변 대표 이야기처럼 지금은 민주당이 이 제도 가족 관련해서는 침대 축구 할 때라고 봐요. 침대 축구 하면서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는 세력들을 자꾸 모으는 작업들을 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나서가지고 괜히 어떤 제도를 찬성하면 그 반대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매를 맞을 필요가 없거든요. 민주당이. 근데 언젠가는 입장을 얘기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언젠가니. 네. 그게 뭐 이제 12월이냐 뭐 11월 말이냐 1월이냐 그러는데 이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냐. 뭐 그건 맞죠. 이건 게임의 법칙인데 게임의 민주당이 지금 어차피 키를 줘. 국힘당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게임의 규칙을 빨리 설명해 줘야죠. 근데 이제 뭐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제도를 바꾸자라고 자기가 강하게 주장하려면 그 이유가 정치의 다원주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지금 시대 정치를 만든. 그런 얘기는 안 한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제가 사람은 봤을 때 오히려 수박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그렇지, 이탄이 그렇지.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 지금 이탄희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뭐 제도에 대한 선호가 있는 거야. 이 제도는 좋은 것, 이건 나쁜 것라는 그런 소신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정치인의 자세로서는 그닥 뭐 신뢰가 안 가. 그냥 뭐 그 사람 원래부터 그런 얘기 했으니까 참고를 하되 지금에서의 중년의 필요성은 윤석열 퇴진 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고 넓힐 수 있다는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연동형이 되든 뭐 지역별 뭐 비례제가 되든 그게 된다면은 이제 제도는 따라오는 거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뭐 제도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변 대표님이나 저나 저희가 동의가 되는 이야기 핵심은 그겁니다. 제도는 종속적인 거기 때문에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는 지금 시대 가치에 어느 제도가 더 쓸모가 있느냐 그걸로 판단해야지 제도의 절대적인 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총선 때 연동형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늘 바뀝니다. 반대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시대 정신에 가장 걸맞는 제도예요. 저도 생각이 늘 바뀝니다. 네, 이 부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뜬금없고 살짝 웃기는 분. 하태경 의원 뭐 종로 출마 선언은 다들 뭐예요? 깜짝 놀랐는데 제가요 이거 아마 여기서든 저기서든 제가 하태경은 다시 부산으로 돌아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지난 총선 때 이 수도권에서 이 개멸당해서 국민의힘이 이 122석 중에서 16석밖에 안 갖고 있는데 그럼 수도권이 텅텅 비었잖아요. 그 왜 그것도 1년 반년 전에 이제 이겨가지고 간신히 국힘당이 갖고 있는 종로구를 왜 들어갑니까 지금 이게. 그 옆에 있는 동대문 갑을 다 비었는데 그 위에 성북 갑을 다 비었고 다 비었는데 왜 사람 하나 들어와 있는 종로로 들어왔겠습니까 이거. 참 웃기네. 최재형 의원은 지금 당내에서 입지가 아예 약하죠. 약하죠. 왜 민주당에 넘어왔으니까. 약하니까 최재형 정도를 저는 제낀다는 생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로가 그렇다고 뭐 이 당의 뭐 쉬운 지역구도 아니야. 그렇죠. 강남에 비하면은 강남 송파 비하면 훨씬 어려운 지역구죠. 종로라는 데가. 그 뭐 굳이 아니 강남 송파 여기 현역애들 뭐 초선들도 있는데 종로를 왜 밀고 들어왔겠냐 이거 여기에. 다만 최재형은 그래도
지명도가 있잖아요. 내밀류가 있죠. 그 그러니까 정도면. 이게 이 당에서 만약에 지금 수도권 어차피 다 텅텅 비었는데 네. 최재형과 하태경이 종로 놓고 싸운다 이거 웃기는 일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당에서 당연히 조정할 수밖에 없죠. 이건. 그럼 뭐 하태경을 최재형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태경을 그나마 해볼 만한 대로 보낸다. 강남이나 부산으로 다시 간다 이거죠. 이거 딱 하태경 수준의 전략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정말 그 수도권 올라온다고 온갖 폼 다 잡고 네. 강연도 하고 했다가 그래서 오늘 당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실하고다. 이게 뭐냐 이거 지금. 네, 네. 솔직히 얘기해서 하태경은 원래 이런 인간이라는 거네. 제가 보수에서 많이 일해봤는데 근데 요 운동권에서 일해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 게 하태경은 네. 원래 이런 수준의 인간이다. 야, 홍준표 시장이 명언을 날리네요. 종로는 주사파 출신이 갈 곳이 아니야. 야, 참 제가 최근에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영남 쪽에 좀 보수적인 평론가들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민주당에는 주사파가 있고 아직도 민주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제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변 대표님도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아니 통진당 해산되고 네네. 가장 이제 민주당에서 통진당만큼 위험하게 본 사람들이 임종석하고 이인영인데 네네.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있을 수 있겠죠. 뭐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네. 뭐 이 사람들이 당을 주도한다? 그래서 인적 구성을 봐도 이제는 아니지 않나? 그러면 이제 역으로 대중들의 그런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 또는 이 자유주의적 사고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나요, 민주당이? 할 필요는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우린 김일성 싫어요 뭐 이제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니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기 김정은 나쁜 놈 이야기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된 게 이게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자 정의당하고 민노당이 갈라서게 된 게 종북 문제가 크잖아요. 전문 문제지. 네.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은 우리 북한이 싫어요 그러는데 네. 정책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대북 정책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정책으로 보자 정책으로. 예를 들면 정책 자체를 보수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수의 좀 불안한 부분들을 챙겨줘야지. 난 입으로 뭐 나 김일성 싫어 이제 이건 넘어서야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종석 실장 이야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질 만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지금 저 총선에 나오고 또 이 자기들이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좀 주도하고 있나요 이분들이? 주도 못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겠다고 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그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대해서 네. 문재인 정권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도대체 지금 나는 그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네. 윤석열 정권이 잘 탄생했다는 건지 탄생 안 되는 건지 타둬야 되는 건지 이게 어정쩡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총선에 나와서 국회 권력을 다시 잡겠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양보해서 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가 끝난 분이니까 뭐 입장을 밝히지 빠진다고 않는다 치더라도 하더라도 거기에서 임종석이라든지 뭐 비서실장하고 수석하고 비서관 했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은 왜 그 사람이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서 왜 검찰총장을 했으며 네. 그 당시에 그러면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을 했을 때는 잘한 거냐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거 다 정리해줘야죠. 저 같은 사람은 이미 그때부터 이자는 검찰총장 하면 안 되는 사람을 문재인이 잘못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의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 거죠. 네. 좀 더 나가볼게요. 조국 신당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변 대표님 지난번 이야기하셨죠. 굉장히 산뜻했어요. 산뜻했는데 자 조국 장관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연민의 정도 느끼고 검찰 독재에 의해서 굉장히 탄압받아서 가족이 도륙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굉장히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신당을 만든다라든가 또는 뭐 내가 유능한 지도자로서 국가적인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조국 장관하고 윤석열이 부딪힌 거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 이유지. 네네. 중앙지검장 때 그 활개치고 칼부림할 때 200여 명의 보수인사가 감옥에 끌려갔고 그중에 최소한 한 50명은 조국 장관처럼 가족 도륙당했습니다. 네네. 그때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이었는데 윤석열이가 칼부림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입장이냐 그거. 잘했다는 얘기냐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는 조국 장관한테 윤석열이 조국 장관을 한 것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수사로 때려잡은 거 제가 사안에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 민정수석을 그다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뭐 했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분이 정치한다 그러면 저하고 마주치게 되면 제가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려면은 윤석열이 그 자기 민정수석 때 했던 수사를 다 들여다보고 중요한 것들을 네. 그걸 총괄적으로 입장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민정수석 할 때는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사 많이 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조국 장관이 길이 훨씬 넓어지죠. 네. 근데 자기 얘기만 나만 당했다? 아닙니다. 200명 이상 당했어요. 200명 이상. 정치적으로. 아니 이런 이야기 하실 때 보면 변 대표님이 이제 개인의 인간사라는 것과 정치라는 것을 굉장히 분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니 인간사라고 하면 아니 윤석열이가 200명 구속한 거 알아. 조국 씨도. 네. 그럼 궁금하지 않나? 다른 사람들은 정당히 구속한 건지? 네. 그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땠는지를. 갑자기 다 수사 잘하다가 조국 나 잡을 때만 수사를 조작했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들여다봐야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영길 대표도 수사하는 게 이상하다 이거 윤석열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막 찾아본 거야. 윤석열이 했던 수사를. 태블릿 피식책도 찾아보고. 네. 그게 당연히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치면 그 송 대표님도 자기 수사하기 전까지는 별로 뭐 안 했지 그러니까 뭐. 내 말이 그게 이게 자기 수사를 받을 때 이게 하는 게 당연한데 저는 조국 교수가 난도질 당할 때 제가 책을 3권을 주면서 기자회견도 했어요. 네. 윤석열이 이런 놈이니까 네, 같이 잡자. 네.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거네요. 윤석열 정부와 어느 수준까지 싸울 것인가라는 것이 보여줘야지만이 새롭게 정치에 진입하는 명분이 된다. 일단 결과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할 거는 윤석열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퇴진이냐 뭐냐 해야 되는데 어쨌든 윤석열과 한 배를 타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네. 그럼 한 배를 타고 있었던 시기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누군가는 책임도 져야 되고. 책임도 지려면 저는 오히려 가장 출마하면 안 되는 사람은 조국 장관이에요. 민정수석이 제일 중요한 자리죠. 이 중앙지검장 컨트롤할 수 있는. 야 그렇게 또 해석도 돼. 네. 가장 출마하면 안 되는 사람은 조국 장관. 우리 변 대표님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조국 장관 변호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저는 조국 장관은 사실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제가 표절 다잡고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 다 찾아 읽었어요. 네. 왜? 나도 당해봤으니까 네. 이분도 어떻게 당했냐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한 90%는 당했더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병상련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결국은 이게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는 시기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는 이 검찰 독재의 기획에 희생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용당하기도 하고 대통령조차도 그런 흐름 아니겠어요 이게? 뭐 이용당했 지금 결과적으로 이용당했다고 하죠. 문재인 정권이 이용당했다고 하죠. 이 검찰들의 이 한마디로 쿠데타에 이용당했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이게 총선에서 이 문재인 세력이 반드시 답해야 될 필수 질문이에요. 필수 질문이다. 혹시 그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이재명 대표 한번 만나보실 생각은 없어요? 아니 근데 제가 네. 우리 그 촛불 태극기 연대 사람들의 서명을 다 받아서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쪽에 그 김용민 의원이 하는 위원장의 검사 TF팀, 네. 검사 TF팀의 위원들도 만났고 이건 민주당이 달아야 되겠다. 한동훈의 조작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명 연대 서명해서 제가 지금 넘겼잖아요. 네. 그 TF팀에.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 만난다면은 제가 그걸 들고 가서 이거 민주당 검사 범죄 TF팀이 다루게 해달라. 이건 완성품이고 지금 안 그래도 공수처가 수사를 엄청 세게 하고 있는데 손준성한테 6년 구형을 때렸어요. 예, 공수처가 지금 엄청 세게 하는데 공수처를 가만두겠냐고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또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저는 면담하면 그 문제로 면담은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변희재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의 생각은 확고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으로서 풀어야 될 첫 번째 과제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변 대표님 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이제 아마 이번 주 안에 최대주 회장이 의협의 투쟁위원장으로 아마 업무를 시작할 거예요 아마. 네. 그럼 뭐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최대주 회장도 그렇고 의사들의 현안만 해결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네.
의사뿐이 아니라 수많은 정책에 희생되는 국민 전체를 보고 윤석열 정권 전체와 싸운다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윤석열 정권을 싫어하는 국민들의 의사에게 귀를 기울이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같이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만날 수도 있겠네요. 1차적으로는요, 이 범정치 사회 이 자문위원회를 꾸리려고 그럴 겁니다. 그건 쉬운 게 이미 최대주 회장은 촛불 태극기 연합집회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네, 네. 예, 그거 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문재인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찾아가서 아니 그럼 저 적대적 개념이 아니라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그렇지, 그렇지. 의사협회랑 그때 정리했는데 네. 윤석열이 이거 찢어버린 거 어떻게 생각하냐 문재인 찾아가는 거 당연히 이재명 대표 찾아가고 쭉 찾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분은 이제 뭐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니까 네, 네. 뭐 문재인 대통령 찾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 사회 행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거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도와줘야죠 그 부분에서. 저분 이름 뭐야? 정은경 씨는 의사 아니죠? 그 질병청장 의사 맞아요. 코로나 때. 맞아요. 그런 분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벤트. 뭐 그분은 여기 어떻게 개입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래서 아까 뭐 제 스케줄 말씀하시니까 의사협회 투쟁에 저도 같이 돕는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소영길 용해인 신당. 네네. 그 부분도 이제 창당하는 걸 돕는다. 다만 이제 전하 최대주 회장이나 보수의 정체성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이 소영길 대표는 범보수까지 아우르고 싶어 하는데 이거 뭐 유닛 정당이지 뭐. 근데 한시적으로 윤석열 근데 탄핵을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네. 활동 능력도 어느 정도의 공통점하면은 저는 이 연하 최대주 회장이나 이 당을 도울 수 있는데 네. 이 당에 예를 들면 비례라인에 이런 거는 안 하겠다. 우리는 계속 끝까지 돕다가 윤석열 퇴진당이 돌파가 되면은 보수가 그 전에 분화가 되면은 거기서 보수 버전의 윤석열 퇴진당을 만든다. 최대 회장 물론 이제 의협이 해결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 크게 두 개입니다. 의협을 도와서 윤석열 퇴진을 하도록 의사들을 끌어들이는 거와 그거와 아까 이 진보 버전 윤석열 퇴진당이 성공하게 되면은 보수 버전의 윤석열 퇴진당도 만든다. 용해인 의원이 다시 이제 비례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비례신당인데 어떡합니까 이게? 지역구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그 내게 되면 민주당과 충돌하게 되니까. 민주당하고 연합공천을 해요. 만약에 뭐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네. 현재까지는 일단은 비례당만 해야지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지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용해인 의원이 또 비례를 한다면은 그 정당성에 훼손이 될 수 있어요. 만약 근데 이 뭐 후순위로 빠지면은 네. 어떻겠나? 지금 소영길 대표도 아마 후순위 빠지 생각할 겁니다. 아니 제일 좋은 거는 용해인 의원이 지역구 출마하면서 근데 그 지역구만큼은 민주당과 연합공천하자. 그렇게 가도 돼요. 지역구에 한두 개 출마 예를 들면 제가 한동훈 지역구 출마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건 공표된 건데 네. 저는 끝까지 한동훈이를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좀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 안 미쳐. 네. 네. 근데 용해 의원이 나오게 되면은 그 지역의 민주당 후보가 일단은 플레이오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플레이오프를 해도 되고 뭐 비례를 받아서 네. 연합공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당 한 명은 잘못하면 날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날아가서, 정도는 민주당이 감수해야죠. 그렇게 사실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철저하게 비례를 가는 게 낫다. 민주당과 협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지역은 30명 나간다 수도권에. 그럼 민주당 후보들이 막 난리 나죠. 그렇게 되면. 수박 지역에 나가든가. 근데 수박이 지금 연동경제를 제일 지원하고 있어. 왜 그래서 내 지역구에 나오지 말란 얘기거든.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과 오늘 재밌는 시간 또 가져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